저축은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에 저축은행에서 위험 신호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죠. 상황이 좋지 않다. 또 이거 하면은 뭐 은행 망하라고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은행 잘못보다는 뭐 은행도 잘못이죠. 돈 빌려준 거 있으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업장들, 이런 것들이 감당도 못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 위험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축은행에서 예전부터 위험하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점점 더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저축은행이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은행인데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은행은 뭘로 먹고 살죠? 투자해서 이자를 받고, 대신에 자금을 이자를 주면서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자를 받는, 이게 은행의 모습이고, 견실한 은행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림받고 하면서 돈을 무조건 원래 거의 벌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죠. 원래는 은행의 목적이 원래 그런 거였고, 그런데 이금융권이 슬금슬금 위험이 터져 나온다고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적자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종이 없애기, 전등 끄기, 소소한 것부터 광고비와 수수료까지 전방위에 걸쳐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연차 쓰기. 왜 연차 쓰기예요? 아끼려면 연차 보내면 안 되지. 원래 안 나가면은 이거 비용 지급해야 되죠. 이것도 부담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업 손실이 나고 있고 순손실도 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79개의 저축은행의 순손실은 약 600억 규모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적자 전환 사태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는 이제 적자가 나고 있어요. 왜 적자가 나느냐?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뭔가가 확실히 될 것 같더라도 그 잠시의 손실기를 버틸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못 믿겠다. 그래서 터진 게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그런 것처럼 저축은행에서는 손실이 커지면은 이자를 더 내주더라도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예금 잔액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일단 1월부터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죠. 그래서 예금 잔액을 보면은 1월 120조에서 지금 3월 116조 710억 원으로 5개월 새 5조 이상 감소했다. 여기 11월부터 보시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 확보하려고 금리 올리고 또 뭐예요? 유상증자하죠. 유상증자 뭐예요? 증권을 늘리는 거죠. 유상으로. 그만큼 자금을 더 유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금리를 또 계속 올리고 있고 유상증자를 잇따라 단행하고 있다. 이 모습 예전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한 몇 달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쯤 극복이 됐으면은 멈춰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몇 개월 전보다 더 심각하게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금이 계속 빠지고 있다. 예금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유상증자를 늘리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한 저축은행 같은 경우 보시면은 부동산 PF의 68% 이상이 부실 전 단계 또는 부실화 단계의 여신이다. PF도 조금씩 터지고 있다. PF 대출 잔액이 1조 10억 원인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재무 건전성 지표가 좋지 않다. 요주의 여신 비율도 높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많이 있죠. 적자 나고 예금 빠지고 PF 부실 생기고, 그러니까 유상증자랑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버티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게 터진다 싶으면요, 미국도 뱅크런이 났어요. 손실이 난다. 부동산 PF에서 뭐 하나 터졌다 진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뭐 100% 은행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무리하게 부동산 PF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무리하게 연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돈 빌리는 사람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 그게 은행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그런 생각이 번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빼기 시작한다. 한 무대기만 몰려도요 우르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방금도 4% 정도 빠졌죠.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이게 5개월에 걸쳐서 빠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 그게 뱅크런입니다. 그렇죠. 9% 빠졌는데도 뱅크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팩웨스트는. 다만 9%인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다만 지금 그래도 예금 빠지는 속도가 조금 줄어든 이유, 그렇게 빠르지 않은 이유는요 간단해요. 1금융 예금 금리를 너무 낮춰놔서. 1금융 예금 금리를 너무 낮춰놔서 2금융에서 안전한 대로 1금융으로 안 옮기는 정도, 그냥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정도지, 1금융권의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으면은 저축은행에서도 꽤 많이 빠졌을 수 있죠. 저축은행에서 빼서 더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금리는 낮아도 너무 낮다. 왜? 물가가 3.7%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물가가 4%가 넘는데 예금금리가 4%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대까지 올리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은 지금이랑 똑같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98개의 저축은행 중 10개가 정기예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자, 2011년 2월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일어났다. 2011년 1월에 있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PF 부실 불씨가 여전하다. PF 부실이 이때 생긴 게 아니라 불씨가 여전하다. 그래서 PF 부실도가 계속 늘어나고 PF 대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런 것들이 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위험해졌다는 거죠. 위험해졌는데 이 위험이 왜 생겼냐,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1금융권의 예금금리를 엄청나게 눌러서 1금융권으로는 안 빠지는 상황이긴 한데 다른 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위험자산 쪽으로. 그러니까 자금이 빠져서 위험해진 거예요. 자금이 많아 봐라. 대출금리 많이 내줄 수 있게 두고요, 예금금리도 그렇게 규제 안 했으면요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났겠죠. 지금 정부에서 관치금융으로 누르고 있는 것 자체가 1금융은 버틸 수 있는데 2금융권부터 많이 위험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자, 대출금리를 억제를 해요? 억제를 하더라도 억제가 안 되죠. 왜? 금리 인상기인데. 금리 인상기인데 대출금리를 아무리 억제를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금금리가 억제되는 거고, 안 되니까 예금금리까지 억제를 시킨 거고, 예금금리를 억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죠. 내려가면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죠. 자, 그 물가 상승률이 1%일 때 예금금리가 2%다. 그러면요 예금을 하면은 남는 장사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막 5%일 때 예금금리가 3%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죠. 그러니까 예금에서 돈이 빠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중에 풀어진 유동성을 은행권에서 예금금리를 올려서 예금으로 회수를 하고 대출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갚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뭐예요? 사람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죠. 보통 보면은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커다란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 경제를 돌리는 거는 생산과 소비예요. 그러면은 생산과 소비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 모아가지고 보통 예금을 하죠. 그런데 예금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계속 갉아먹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돈을 모으냐. 그래서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높여서 그 사람들의 자산이 보존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존이 안 되죠. 왜? 그 물가 올라가는데 금리 올라간다고 예금금리를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빠져나가서 이번에 주식 사기도요, 사실 주식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금금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몰릴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금에서 자금이 결국에 이탈할 수밖에 없고, 이 이탈이 1금융권을 넘어서 2금융권까지 번졌죠. 근데 1금융권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다. 왜? 1금융권은 원래 투자를 안 하고 예대 금리 차로 돈을 버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된다.
근데 이금융권 넘어가면 안 돼요. 저축은행권 같은 데도 왜 부동산 PF에 투자를 하겠느냐? 부동산 PF가 이율이 높으니까. 이율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금융권에 웬만하면 대출 안 받죠. 내가 1금융권에 대출이 가능한데 2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보통 1금융에 가능한데 2금융 가는 사람은 한도 때문에 가는 경우, 그 다음에 1금융에서 불가능해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출을 2금융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낼 수 없다. 1금융권처럼 그렇게 그걸로만 다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사업 이런데 진행하는 데다가 높은 이율로 빌려준다. 위험하더라도. 그런데 예금이 빠지고 있어요. 사업장들은 연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손실까지 생겨나고 있죠. 부실해진다는 거, 연체가 난다는 거는 받아들일 건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자는 계속 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금 이자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금 이자를 올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은행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심화되면 부실은행의 위기까지 번지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안 내줘요. 왜? 건전성 관리 때문에. 금리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는 지금 정부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건전성 관리가 핵심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난 1분기는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였고, 잘 생각해 봅시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는요 지난 1분기에는 거의 없었다. 사실 2022년엔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컸다고 하더라도 지난 1분기에서는요 기준금리 인상 여파는 개뿔. 기준금리는 인상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거를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전성은 많이 떨어졌죠. 은행은 자금 확보하기는 힘들어졌는데, 특히 1금융보다 불안한 2금융권은 더 자금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위험한 사업장에는 많이 투자를 했고, 그런데 그 위험한 사업장이 대부분 부동산 쪽 관련이 많았었고,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뭐 증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시중 연체율까지 늘어나고 있고, 건전성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위험 대출을 안 내주게 된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예금금리 인하 여파지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안 터진다. 안전하다. 유동성 위기 아니다. 유동성 비율 177% 안정 수준 관리. 자,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은요 모든 저축은행이 다 터지진 않아요. 저희가 지금 저축은행 사태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저축은행 사태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저축은행이 다 터지겠어요? 그럴 거였으면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이라고 남아있지 말았어야지. 평균의 함정이에요. 안전한 것들은 안전하고 극히 위험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위험하니까 거기가 또 위험하면은 또 연쇄 구도로 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맨날 전체적으로 안전하다, 안전적이다, 연체 급증하는데도 건전성 문제 없다, 위기설 가짜뉴스, 단언컨대 안전합니다, 2중 3중 안전장치 존재. 자, 근데 과거에도 그랬다. 위기에도 예금하는 저축은행. 왜? 위기인데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많이 주거든. 아까 예금금리 올린다 그랬잖아요. 불안하다? 제대로 알고 거래하면 재미가 쏠쏠하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죠. 저축은행이 금리가 높으니까 1금융권보다 수익이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죠. 파산 위기는 사실이 아니고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죠. 우수 저축은행 비결 막 이러면서 좋은 지표들 갖다 써요. 안전한 것들 갖다 써요. 전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아니요, 100개의 사업장 중에서 한 개만 위험해도요, 그 한 개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 재산을 날리는 건데, 거기에 연체율 위기는 계속 커져가고 있죠. 5%대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 이번에 자영업자 대출이 25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전성 비상이 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한 게 37조인데 이 25조면 얼마나 규모가 큰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왜 저축은행으로 가서 빌리냐? 1금융권에서 밀려났으니까. 그만큼 자영업자 부실이 커지고 있는데, 그 부실을 저축은행에서 어느 정도 떠안았는데 PF 부실도 있지, 자영업자 부실도 있지, 연체율 부실도 있지, 여러 가지들이 부실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 심지어 적자 부실까지 생겨났다. 아직도 굉장히 안전해 보여요? 뱅크런 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축은행 망하세요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저축은행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축은행한테 악감정 가지고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마냥 안전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금해 놓은 곳에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금리만 높으면 무조건 안전하다. 금리가 높으면 왜 높겠어요? 그만큼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한 곳이란 소리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거대한 위기가 눈앞에 오고 있는데 계속 요즘에 왜 은행 이야기 많이 하고 대출 이야기를 계속 왜 많이 하느냐? 터져야 될 대출이 안 터지고서 계속 암덩어리 키워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어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투기한 인간들이 잘못하고 무리하게 막 사업 벌인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내 돈이 날아갈 수가 있다. 얼마나 억울하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